안녕하세요. 네. 왜요? 머리를 좀 자르고 싶은데, 네, 못 자르고 있어요. 너무 바빠서. 오늘은 좀 집에 가서 잘라야지. 네? 논이라고. 네, 우리 공시 강사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해요. 민법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지. 네, 논이라고. 책을 좀 보시면 책이 참 이쁘게 나왔죠. 거기 맨 앞에 보시면 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쓴 건 아니에요. 그걸 감안해 주시고, 네. 그리고 넘겨보시면 사진까지 나와 있네요. 이런 이거 4년쯤 전에 찍은 건데, 물론 뽀삽 처리를 많이 했어요. 네. 지적제도 보시는데,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모든 법률은 헌법을 근거로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모든 법률은 전부 다 헌법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헌법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헌법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국가의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어요. 딱 두 가지만 헌법의 내용입니다. 이 통치 구조에서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도출된다고 했죠.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도출됩니다.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필요할 텐데,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전 국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를 공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공시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용어로서는 공개한다, 그거와 같은 뜻이에요. 일반 용어는 공개한다, 법률 용어는 공시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어떠한 매개체에다가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느냐?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이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는 토지, 땅 지자죠. 적은 서적할 때 적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적은 정보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라는 뜻입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라는 뜻이에요. 이 지적 공부를 누가 관리를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이걸 맡긴다고 했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지적소관청에게 이 임무를 맡깁니다. 이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이란 뜻이에요.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 구체적으로는 누구였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자체입니까? 아니면 국가기관입니까? 국가기관이에요. 맞습니까?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즉 자치구청장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청장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돼요. 그러면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소관청에게 위임한 것은 단체 위임이라고 했습니까? 기관 위임이라고 했습니까? 기관 위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 적용이 될 겁니다.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은 12문제를 다 득점하셔야 돼요. 거의 다 득점하세요. 네. 학원만 안 빠지시면 가끔 빠지시죠. 그래서 최소한 10개 정도는 득점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권리가 있다고 했죠. 뭡니까?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재산권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이 있다고 했죠. 뭡니까? 부동산 권리. 이 부동산 권리는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등록관리 공시를 해야 될 겁니다. 어느 매개체에 수집등록관리 공시합니까?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등록관리 공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관리를 합니까? 네, 사법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사법부는 법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법원의 본질적 기능은 재판작용이에요. 이건 재판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치한다고 했죠. 누구였습니까? 등기소. 그렇죠. 등기소.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을 설치해서 이 장부를 관리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슨 법률입니까? 부동산 등기법. 이 부동산 등기법은 법 중에서도, 법률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법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2문제 득점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6문제 정도만 득점하셔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6문제도 맞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올해 정도 출제가 됐다면 뭐 7, 8개 나오겠지만 올해가 예외예요. 보통은 어렵게 출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문제 중에서 손도 댈 수 없는 문제가 2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10문제는 상급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는 12문제 중에서 2문제는 마찬가지로 손도 댈 수 없는 문제였고 나머지 10문제는 중급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중하. 그래서 올해는 좀 쉽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2문제, 그 중에서 10문제가 아니라 6문제 정도 득점하시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겁니다. 워낙 어려운 법이니까 우리 수업도 이쪽에서 3회 정도, 이쪽에서 5회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정규 수업은. 아니면 이쪽 2.5회, 이쪽은 5.5회. 맞나? 맞죠? 아닌가? 9주가 나오면 이쪽 3회, 이쪽 6회. 이 정도 이렇게 시간을 배분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바쁘시면 가끔 빠지셔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해결한다든지 다음에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쪽을 빠져버리면 7월 달쯤 되면 등기법 그냥 포기하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빠지시면 안 돼요. 이 등기법만큼은 워낙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 국토에 관한 정보는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의 표시. 기억나십니까? 토지의 표시. 그리고 이게 주된 정보고 지적 공부는 결국은 이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부입니다. 부수적인 정보도 있다고 그랬죠. 부수적인 정보 뭐였습니까? 소유자에 관한 정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원래는 등기부에서 공시하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 지적공부에서 등록되는 소유자는 부수적인 정보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었죠?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될 겁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했죠. 소지지면 경좌표.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자꾸 입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지면 경좌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겁니다. 요 3가지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수집한다고 했습니까? 조사. 요 3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을 할 겁니다. 이 정보들은 토지에 관한 정보니까 지적이죠. 따라서 이 측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적 측량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지적 측량. 그 다음에 여기 지적 공부가 있는데 지적 공부는 2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종이 형태로 이루어진 가시적 지적 공부. 얼핏 기억나세요? 네, 가시적 지적 공부.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불가시적 지적 공부. 가시적 지적 공부 7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자로 구성된 대장 형태의 장부 4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토지대장. 2번째, 임야대장. 3번째, 공유지 연명부. 4번째,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도면 형태 2가지 있었는데 뭐가 있습니까? 지적도. 그렇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모양을 공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지적도.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모양을 공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정보가 임야도. 그렇죠. 대장 형태와 도면 형태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따가 또 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밖에 없습니다. 법률 공부는, 법 공부는 무조건 반복이에요. 그래서 머리 좋은 친구들은 한 번만 봐도 이게 기억이 나겠지만 대부분은 7, 8, 9, 10번 보셔야 됩니다. 책을 한 번 보고서 다 외우는 친구가 있을까요? 저는 한 명 봤는데, 한 명. 친구 중에 하나가 헌법책을 샀는데 깨끗해요. 책을 보시면 책을 한 번 보면은 여기가 허옇죠. 두 번 보면 약간 시커멓게 되고 한 5번 정도 보면 여기가 새까맣게 돼요. 여기가. 그런데 친구 집에 갔는데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너 또 장식용 책을 샀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봤어 그러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런 애들이 있긴 있어요. 나쁜 놈들이죠. 개인적으로는 아주 싫어하는데 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적이에요. 제 시각에서. 네, 그래서 지적 공부 보셨고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 이쪽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여기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있을 테고 권리에 관한 정보도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뭐를 얘기했습니까?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정보는 뭐였죠? 권리 변동.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10번 이상 할 테니까. 부동산 표시는 둘로 나눠지는데 부동산이 두 개죠. 우리 등기법에서는 부동산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건물, 토지. 그렇죠. 따라서 부동산 표시는 건물의 표시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도 있을 겁니다. 건물의 표시는 뭐였습니까? 소재, 대지 지번, 그 다음에요.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죠.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소지, 종구면. 그렇죠.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었죠?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그래서 소, 지, 지, 면 이렇게 외웠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이 두 가지니까 부동산 표시도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건물의 표시, 토지의 표시, 소지, 종구면, 소지, 지면 이렇게 였죠. 그러면 이 부동산 표시 사항은 등기부에 어느 부분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 내용, 즉 부동산 표시 사항은 등기부의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 표제부라고 얘기합니다.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권리 변동이 나오고 있는데 이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든 권리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러면 이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이 법에서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앞으로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에서 일부의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변동은 우리 민법에서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네, 아직 안 하셨으니까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얼핏 기억나시죠? 네, 권리 변동이라 하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할 겁니다. 이건 민법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권리의 보전, 권리의 설정, 권리의 이전,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하나 더 권리의 처분 제한. 이렇게 6가지로 구체화시킵니다. 이건 민법에서 이렇게 다루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발생, 변경, 소멸을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보전은 그 의미가 뭡니까?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어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니까 전세권 보존이라는 용어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차권 보존 쓸 수 없습니다. 소유권 보존만 가능해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설정은요. 만들어서 정해주는 거. 설자가 만들 설자, 정은 정할 정자. 만들어서 정해주는 거. 설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서 정해주는 것을 설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전은요. 굴러가서 옮겨가는 거. 굴을 전자에 옮길 일자를 써서 권리가 굴러가서 옮겨가는 거. 즉 내가 가진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 이를 이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은 내용이 바뀌는 것이고 소멸은 없어지는 것이고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중에서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거. 이를 처분 제한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 몇 가지를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경매 개시 결정. 그 다음에요. 경매 개시 결정.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소유권자는 처분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 경매 절차에 넘어가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가압류. 그 다음에 압류. 사실 이 압류는 앞에 본자가 생략이 된 거예요. 본압류에서 본자가 생략이 된 겁니다. 가짜는 임시가짜인데요. 임시로 하는 압류라는 뜻이에요. 왜 임시로 하느냐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단계니까 임시로 압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본압류는 언제 하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이 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이란 뜻이에요. 여기도 가짜를 쓰고 있는데 임시가짜예요. 왜 임시가짜를 쓰겠습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렇죠. 너무 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해서 가처분, 가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개 정도는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험과 관련해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요거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요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한 7, 8번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는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이 2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건물, 토지. 따라서 등기부도 건물의 등기부 그리고요 토지 등기부 2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의 종류를 법에서 딱 정해놨다고 했죠. 법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런데 국민의 편의와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건물 등기부를 둘로 구분해서 관리한다고 했죠. 뭐가 있었습니까? 일반 건물 등기부. 하나 더요. 집합 건물 등기부. 그렇죠.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이건 어디까지나 건물 등기부의 일종이니까 등기부의 종류를 세 개로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2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거. 이런 거 다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소가 나와 있는데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뭡니까? 국가기관. 그렇죠.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등기관.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등기소. 그렇죠.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를 강의의 등기소라고 얘기하는데 강의의 등기소에는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 지방법원에는 등기국, 등기과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도 등기사무를 담당하니까 지방법원도 넓게 본다면 등기소가 될 겁니다. 지원에도 등기계가 있죠. 등기계에서도 등기사무를 담당하니까 지방법원 지원도 넓게 보면 등기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했던 거예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여러 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등기관은 둘이 있죠. 첫 번째, 당연직 등기관. 두 번째, 지정직 등기관. 지정직 등기관을 보통 등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장님, 국장님, 과장님, 회장님을 당연직 등기관 또는 자동 등기관이라고도 얘기하죠. 지정직 등기관은 누가 있습니까?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등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공간정보법부터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이쪽부터 많이 하면 3일 정도, 적게 하면 2.5일 정도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보시면 12쪽에 지적제도의 총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적제도의 총론. 말이 빠른가요? 네? 이게 딱 한 번만 강의를 듣고 끝나는 거면 말이 빠르겠죠? 근데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해요. 1년 동안. 외울 때까지. 그래서 빨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불만 있으면, 네. 손 들고 뒤에 서 계세요. 이거는 한필지 토지라고 합니다. 한필지 토지. 이 한필지 토지. 한필지 토지가 될 겁니다. 이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을 할 겁니다. 수집하는 방법은 조사와 측량의 방법을 통해서 수집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정보는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부수적인 정보가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의미합니다.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할 테고, 이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제도.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 지적제도.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공간정보법. 그렇죠. 그러면 책을 보시면 거기 지적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지적의 의의, 거기 많은 내용이 쓰여져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주관식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객관식이에요. 그러면 한자 낱말을 풀으시면 돼요. 지적 무슨 뜻입니까? 토지 정보.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객관식 문제니까 지적, 토지 정보. 제도,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적의 개념 요소 나와 있는데, 먼저 이 지적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지적의 3요소라고 불러요. 지적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지적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가 될 겁니다. 한필지 토지, 등록, 지적공보. 이게 지적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불러요. 한필지 토지, 등록, 그 다음에 지적공보. 이때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의 주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등록의 주체. 등록의 주체는 누굽니까? 네, 저기 컨닝하세요. 저쪽에 다 있는데, 등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기관 위임했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이건 위임이 된 거예요. 고유한 거라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등록의 객체는 뭐였습니까? 저쪽에 컨닝하세요. 전국토. 등록하는 공부는 뭐였죠? 지적공보. 등록하는 사항은 저기 다 있습니다. 등록하는 내용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맞습니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등록하는 방법은 형식적으로 심사할까요? 실질적으로 심사할까요? 그렇죠. 통치권 행사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만 공시가 돼야 될 겁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다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책에 지적의 의의가 나와 있고, 등록의 객체, 등록의 주체, 등록상, 등록방법, 등록공부 다 설명이 됐어요. 그 안에 있는 글씨들은 이거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네, 대략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제도가 나와 있는데, 지적의 분류 이런 건 나중에 할 거예요. 아직은 네,
11월, 12월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7쪽을 보시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가 나와 있죠. 이건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제도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등기제도를 나중에 또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저절로 비교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9쪽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고 거기 1번에 법률의 목적이 나와 있죠. 법률의 목적은 그 법이 만들어진 목적을 의미하는데요. 그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니까 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1조에 보통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의 목적은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1조의 내용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거기에 측량 및 수로조사의 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까? 측량은 크게 지적 측량이 있을 테고요. 지적 측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 측량, 뭐 수로 측량, 이렇게 측량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측량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다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시험과 관련된 것은 이것만 우리 시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시험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시험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조의 목적에 거기 옆에 보시면 수로라는 문구가 나오죠. 수로조사. 여기서의 수로는 바닷길을 의미해요. 바닷길. 우리 시험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토지 정보와 관련이 없어요. 바닷길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해상교통의 안전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해상교통의 안전. 우리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1조는 법의 목적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야 되는데 우리 공간정보법 제1조는 우리 시험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될 확률은 제 시각에서는 없습니다. 제 시각에서는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에 관한 법률의 변청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학자들이 공부하는 거겠죠. 이런 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저도 못 외워요. 아니 한 번도 외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안 보셔도 되고 지적의 기본 이념들 여기부터 보셔야 돼요. 지적의 기본 이념, 지적 제도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요소들. 이것도 그 밑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자말을 풀어서 뜻을 알고 계시면 돼요. 먼저 지적 국정주의, 지적 토지 정보 맞습니까? 국정, 국가가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지적 국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지에 관한 정보는 왜 국가가 정해야 될까요? 네?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관한 정보, 즉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죠. 누가 정해야 되겠습니까?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니까 당연히 국가가 정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를 지적 국정주의라고 부릅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 지적, 국정,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지적 국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말은 국가의 반대말은 국가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죠. 통치권의 객체는 누굽니까? 사람은 국민이죠. 그럼 반대말은 뭡니까? 지적 민정주의가 될 겁니다. 국민, 민자는 국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반대말은 지적 민정주의. 당연히 우리나라는 지적 국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지적 형식주의.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지적은 토지에 관한 정보, 지적은 형식,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 형식주의가 될 겁니다. 다시요.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는 형식,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 형식주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정한 형식은 뭐냐면 이겁니다.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 지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토지에 관한 정보, 지적은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통치권 행사를 위한 지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것은 지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 될 겁니다. 지적공개주의. 공개를 법률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공시. 그렇죠?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는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공개주의라고 얘기할 겁니다. 실질적 심사주의. 이 지적은 통치권 행사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만 등록돼서 공시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심사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됩니다. 이를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얘기할 겁니다. 직권 등록주의. 이 토지는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누굴까요? 이 한 필지 토지는 얘입니다.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그 의미가 뭘까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소유자예요. 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를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신청이라는 법률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신청이라는 법률 용어는 나중에 등기법에서도 또 보시겠지만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 이게 신청이라는 용어입니다.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 신청. 그렇죠. 이것과 유사한 용어가 뭐가 있느냐면 신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다 행정법상의 용어예요. 신고는 요 청자가 요청한다 할 때 그 청자예요. 요 고자는 알릴 고자입니다. 알릴 고자. 그러면 신청이라는 것은 요구하는 것, 국가기관에게 요구하는 것. 신고라는 용어는 국가기관에게 알려주는 것. 의미가 같습니까? 다르죠? 이건 의지적 요소가 있죠. 의지적 요소가 없죠. 이렇게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신청은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신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이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이때는 대등하죠. 공권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대등하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상하관계다 라고 불러요. 수직관계. 여기는 대등한 관계죠. 이때는 위촉하고 부탁한다라고 해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촉탁. 대등한 관계일 때는 촉탁. 그 다음에 이걸 수평관계라고 불러요. 수평관계일 때는 촉탁. 수직관계일 때는 신청. 이렇게 용어를 행정법에서 달리 씁니다. 달리. 그러면 여기서 등록을 요구하는 자는 소유자에게 이 신청권을 인정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소유자에게 우선적인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원칙은 신청. 그런데 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 국가는 방치해야 될까요? 아니면 강제라도 등록해야 될까요? 강제적으로라도 등록해야 되겠죠. 왜요?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신청이지만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강제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를 직권등록주의 이렇게 불러요. 직권등록주의 또는 강제적 등록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렵습니까?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돼요. 원칙은 소유자에게 신청 권한을 등록에 대한 신청 권한을 인정하지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라도 등록합니다. 이를 직권등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읽으실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자를 풀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는 나중에 저절로 아시는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조사 등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관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그렇죠.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이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별표 치셔도 될 것 같은데
원칙은 신청. 신청이 없을 때는 뭐라고요? 직권. 그렇죠. 그래서 이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 나중에도 별표 치라고 하겠지만 지금도 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토지의 등록 단위가 나옵니다. 토지의 등록 단위.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한 필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좀 보시죠.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조사 측량을 통해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등록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지적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는 뭐겠습니까? 필지가 되겠죠.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등록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지적제도이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단위는 개별 필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필지의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 이를 필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 뭐 이런 거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절로 아시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부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필지라는 개념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를 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지. 그럼 이 필지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한 필지 토지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한 필지 토지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세 번째, 지목이 동일해야 됩니다. 네 번째, 지반이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세 개 다 있어요.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 6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한 필지가 성립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자체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외우시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2번이나 최근에.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지반이 연속적일 것, 그 다음에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그래서 지지, 축등 이렇게 암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 다음에 여기 휴전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우리나라 전 국토를 일정한 단위로 이렇게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번 부여 단위 지역. 기억나십니까? 지번 부여 단위 지역. 너무 기니까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지번 부여 지역은 도시 지역은 동을 얘기하고요. 농촌 지역은 리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안 나셔도 괜찮아요. 네, 뭐 앞으로 수십 번 더 할 테니까 그렇게 하셔도 다 득점하세요. 이 공간정보법은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번 부여 지역을 또 쪼갠다고 했죠. 이렇게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이 쪼개진 하나를 뭐라고 얘기했죠? 한 필지 토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필지 토지. 그런데 이쪽 지번 부여 지역도 쪼개져 있겠지만 이쪽도 쪼개져 있겠죠. 이렇게 쪼개져 있을 겁니다. 요 하나가 뭐라고요? 한 필지 토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쪽에 걸쳐서. 네? 없겠죠. 먼저 가운데서 쪼개진 다음에 그 내부에서 쪼개진 것이 한 필지 토지니까 양쪽에 걸쳐서 한 필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내부를 쪼갠 것이 한 필지니까 이 한 필지는 이 아래에 있는 지번 부여 지역은 다 어떻겠습니까? 같겠죠. 같은 동, 같은 리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의미합니다.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은 양쪽에 걸쳐서 한 필지가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동리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까? 소유자가 동일할 건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이쪽은 갑이 소유하고 이쪽은 을이 소유할 수가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요. 이게 100제곱미터 토지인데요. 50제곱미터는 갑이 소유하고 50제곱미터는 을이 소유할 수가 있느냐? 원칙이. 물론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민법 시간에 공부하실 텐데요. 상호 명의신탁에서는 이게 가능도 해요. 근데 그건 워낙 예외고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 불가능합니다. 원칙은 그러면 이거는 바로 이렇게 소유하는 거 아니냐?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 개념과 이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민법 시간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를 나눠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 일부를 나눠서 소유할 수는 없어요. 이것과 이거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민법 시간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같아야지만 이때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동일할 것. 지목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토지의 사용 목적.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토지의 주된 용도를 지목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주된 용도. 용도 지목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러면 용도 지목, 즉 토지의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에 토지의 사용 목적이 있겠죠. 맞습니까? 이 토지의 사용 목적 용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 토지의 용도는 뭐냐면 논농사 토지예요. 논농사 토지가 이 토지의 용도입니다. 그러면 이 논농사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뭐냐면 논납자를 써서 답이라고 등록합니다. 답. 지목이 답이에요. 논농사 토지의 용도는 지목이 답입니다. 논답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논농사 토지는요. 주변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관계수로가 있어야 돼요. 관계수로가. 이 관계수로가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뽑아내야 되고 비가 적게 오면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논농사 접어보셨어요? 저는 접었는데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네. 그래서 반드시 옆에 또랑이 있어야 돼요. 관계수로가. 그렇죠. 그러면 이 토지의 용도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역할을 비가 많이 오면 뽑아내고 비가 적게 오면 물을 공급하는 이 역할을 보통 뭐가 담당을 하냐면 또랑이 담당을 합니다. 또랑. 작은 뭐라지? 시내 물 흘러가는 작은 또랑. 네. 이거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국어라는 지목입니다. 이걸 또랑을 한자로 쓴 거예요. 국어.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적공부에 지목이 등록이 될 때는 같은 용도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용도가 동일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한 필지 토지는 하나의 지목으로만 같은 용도로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목이 동일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멋있게 표현하면 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일필일목의 원칙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한 필지의 지목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되어야 된다는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한 필지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으로만 등록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기서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 하나로만 등록해야 되는데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때는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된 지목을 따라야 될 겁니다. 이를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추는 따를 추자고요. 종자도 따를 종자입니다. 따라서 주지목 추종의 원칙은 주된 지목을 따라야 된다는 원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랑과 논농사 토지의 주종 관계를 판단해 보면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종이겠습니까? 논농사 토지가 또랑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또랑이 논농사 토지를 위해 존재하겠죠.
이게 바로 주된 토지가 될 테고 이게 종된 토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여하간 지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적일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뭐냐면 여기가 한강이에요. 이렇게 한 필지가 성립될 수가 원칙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이 한강에 의해서 이 토지와 이 토지는 집안이 내가 뭐라 그럴까? 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낭떠러지기입니다. 낭떠러지기. 여기가 한 30m.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한 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연속적으로 존재하지만 한 필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축척이 동일할 것. 축척이 동일할 것. 이 토지는 실제 토지입니다. 실제 토지인데 3,300제곱미터. 평으로 치면 1,000평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도면에 등록할 때, 지적도에 등록할 때 이 크기대로 등록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축척. 그렇죠. 축소. 척, 비율. 척은 비율 척자예요.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600분의 1로 축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600분의 1로 6000분의 1로 축소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큰 모양으로 도면에 그려진다고 했습니까? 이건 대축척. 큰 모양으로 나오는 대축척. 작은 모양으로 나오는 소축척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여기는 큰 모양으로 나오니까 이런 모양이 될 테고 아래쪽은 작은 모양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한 필지인데 서로 다른 축척으로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양의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같은 축척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양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를 축척이 동일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이 한 필지 토지가 등기부에 등기가 될 때 이 부분은 등기가 되고 이 부분은 미등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 등기부는 필지별로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필지별로 등기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한 필지 일부는 등기하고 한 필지 일부는 미등기 상태로 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등기하든지 아니면 전부 등기하지 말든지 그것만 가능하게 돼요. 이를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한 필지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6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체로 최근에 2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겠죠. 지, 소, 지, 지, 축득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죠.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네. 이것도 한번 외워보죠. 지, 소, 지, 지, 축득. 다시요. 2문자만. 외우셨나요? 외우셨어요? 지, 소, 지, 지, 축득. 외웠죠? 네. 외우세요. 네. 지, 소, 지, 지, 축득. 이 자체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는 뭡니까?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는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는 지목이 동일할 것. 지는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은 축척이 동일할 것. 등은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네. 꼭 물론 나중에 저절로 외우시게 돼요. 이걸 10달 동안 할 거니까. 요때 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죠. 요쪽은 논농사 토지, 요 아래쪽은 또라.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요 부분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적공부에는 뭐로만 등록되겠습니까? 답으로만 등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또랑은 요 주된 토지와 용도가 다르죠.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 공급, 벼 재배. 용도가 다르죠.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되어 있죠.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양입지.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 양입지라고 불러요. 양입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죠.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다 바뀌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용어로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 그러면 이 토지, 한 필지 토지의 주된 부분이 논농사 토지고 종된 부분이 또랑인데요. 이 양입지는 주종 중에서 어느 토지입니까? 종된 토지를 얘기합니다. 종된 토지, 즉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못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이를 양입지라고 불러요. 양입지. 이 양입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양입지가 되기 위한 요건. 두 번째, 양입지가 될 수 없는 토지.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훨씬 중요하지만 이것도 출제합니다. 요즘은. 그러면 양입지가 되기 위한 요건이 뭐가 있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 그림을 떠올리시면 이거는 저절로 도출이 됩니다. 첫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와 종된 용도의 토지 중에서 지적공부에 표현이 되지 않은 종된 토지가 양입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양입지는 첫 번째, 주된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뭐를 계속 공급한다든지 빼야 되죠. 주된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주된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도로, 구고 등의 토지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주된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주종 관계에서 종된 토지가 양입지니까 주된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전체가 한 필지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전체가 한 필지예요. 이 전체가. 그러면 이 전체가 한 필지라고 한다면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양입지의 두 번째 요건은 주된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로서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용도가 같다면 이거는 양입지가 나올 게 아예 없죠. 그래서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두 번째 뭐라고요? 주된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로서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양입지가 될 수 없는 토지들, 양입이 제한되는 토지들 얘기합니다. 이 양입지는 주종 관계일 때 종된 토지가 양입지입니다. 맞습니까? 주종 관계에 있을 때 종된 토지가 양입지예요. 그렇다면 이 주종 관계가 깨진다면 양입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집니다. 그렇죠? 주종관계가 깨질 때는. 그러면 주종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우리 법에서 인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 대지는 종된 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지는. 이유는 가장 비용이 많이 투입된 가장 비싼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지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지는. 가장 비싼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요게 논농사 토지고 요게 대지라고 한다면 대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논농사 토지보다 훨씬 고가의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대지는 비싼 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건물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밑에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전기 전화 시설,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토지예요. 두 번째, 10%를 초과한다면 이것도 주종관계가 깨집니다. 19살부터는 어른 대접받죠. 부모의 종속된 지위를 벗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토지도 주된 토지의 10%를 초과한다면 그때는 종된 지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때도 양입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양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실 것은 초과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10%까지는 양입되는 것이고 초과가 돼야지만
이건 양입이 깨지는 겁니다.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이때도 종된 지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330제곱미터는 100평이에요. 평단위로. 100평. 네. 100평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100평. 100평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이때도 주종관계를 종된 지위를 벗어났다라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양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의 매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대지일 때 제한이 됩니다. 10%를 초과할 때 제한이 돼요.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10%까지는 330제곱미터까지는 양입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한다면 이때는 종된 지위를 벗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쪼개야 됩니다. 그 부분을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한 필지 안에 종된 지위, 종된 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분할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